58세 서정인의 세상은 잿빛 잉크와 바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녀는 시간의 책방이라는 낡은 북카페를 운영했다. 이혼 후 10년.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나며 남긴 건 이 책방과 여자로서 너는 끝났다는 잔인한 선고뿐이었다. 그 후로 그녀의 몸은 시간이 멈춘 고택처럼 변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손님은 오래전 떠났고 가슴을 뛰게 하던 설렘은 먼지 쌓인 책갈피 속에나 존재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날은 유독 거센 비바람이 절벽을 핥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줄기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요란했다. 정희는 따뜻한 유자차를 홀짝이며 낡은 소설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오래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에 젖은 거대한 그림자가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물에 젖은 얇은 셔츠는 그의 몸을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넓고 단단한 어깨, 오랜 세월의 파도와 맞서 싸운 듯한 두꺼운 가슴팍 그리고 잘게 갈라졌지만 여전히 힘이 느껴지는 팔의 근육까지. 그는 마치 폭풍 후 그 자체를 의인화한 듯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정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남자의 몸이 휘청하며 그녀 쪽으로 쓰러졌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를 부축하려 팔을 뻗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닿는 순간 정희는 숨을 멈췄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맨손을 댄 듯한 충격. 남자의 젖은 셔츠를 뚫고 전해져 오는 살의 열기는 그녀의 손바닥을 태울 듯이 뜨거웠다. 그 열기는 순식간에 팔을 타고 올라와 10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쿵, 쿵, 쿵. 멈췄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원초적인 생명의 고동이었다. 실례합니다. 길이 끊겨서 방이 있다면 남자의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정인의 뺨을 스쳤다. 그 숨결에 섞인 짙은 바다 내음과 비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남자의 채취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정희는 가까스로 그를 부축해 낡은 소파에 앉혔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석처럼 그의 몸에 고정되었다. 젖은 셔츠 아래로 언뜻언뜻 비치는 단단한 유두의 윤곽, 힘줄이 돋아난 목덜미, 거친 파도에 깎인 듯한 턱선.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남자였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선명한 수컷의 형상이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희는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메마른 강바닥 같던 몸에 물길이 트이는 기분. 수치스러우면서도 낯선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우선 따뜻한 물부터 받아드릴게요. 2층에 방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태호.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냈다는 전직 선장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정처 없이 떠돌다 이 절벽 마을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그날 밤 태호는 정인이 내어준 뜨거운 물로 몸을 씻고 그녀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정인은 그에게 뜨거운 생강차와 간단한 죽을 끓여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뜨겁고 끈적한 감정의 입자들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태호는 찻잔을 든 채 불쑥 말했다. 여기 참 고요하고 좋군요. 모든 걸 삼켜버릴 것 같은 바다 옆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의 시선이 정인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정인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 눈빛은 그녀를 책방 주인이나 나이든 여자가 아닌 그저 여자로 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태호는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정희는 1층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낡은 목조 건물의 방음은 형편없었다. 그녀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태호의 기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가 뒤척이며 내는 낮은 신음, 그리고 고르게 퍼지는 깊은 숨소리. 그 숨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인의 메마른 상상력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그의 몸이 그려졌다. 비에 젖어 윤곽이 드러났던 단단한 가슴, 넓은 어깨, 그리고 그녀의 상상은 점점 더 대담하고 은밀한 곳으로 향했다. 정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잠옷 위로 올라왔다. 손끝이 쇄골을 지나 봉긋함이 사라진 지 오래인 가슴을 천천히 쓸었다. 아무런 감각도 없던 살결 위로 태호의 숨소리가 닿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아래로 배를 지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잊혔던 버려졌던 땅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낯선 열기를 머금고 축축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아흐! 자신의 입에서 새어나온 작은 신음에 정인은 화들짝 놀랐다. 얼굴이 터질 듯이 뜨거워졌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낯선 남자가 들어온 첫날 밤에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니. 수치심에 몸부림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이성을 배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인의 베개는 땀과 눈물 그리고 알 수 없는 액체로 흠뻑 젖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여자로서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정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밤새 겪은 감정의 폭풍우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푸석하던 얼굴에 묘한 홍조와 생기가 돌고 있었다. 태호는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정인의 삶에 스며들었다. 삐걱거리던 책방 문을 말없이 고쳐주었고 비가 새던 지붕에 올라가 묵묵히 기와장을 손봤다. 정인은 그런 그를 위해 매일 다른 반찬으로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눈빛과 몸짓은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담기 시작했다.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였다.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다 정인이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려는 그녀의 허리를 태호의 강한 팔이 단단하게 감쌌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정인은 다시 한번 그날 밤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그의 몸은 언제나 불덩이 같았다. 조심하시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정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심장 박동과 자신의 것이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처럼 울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또다시 폭풍우가 몰아쳤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책방의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과 정적. 오직 창밖의 비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의 존재를 증명했다.
정희는 더듬거리며 초를 찾아 불을 켰다. 흔들리는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태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 아내는 5년 전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 내가 몰던 배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바다를 등졌어.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 그러다 이곳까지 오게 된 거요. 정희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여자로서의 가치를 부정당했던 상처, 10년간의 공허함. 촛불 아래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의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태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정인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당신은 끝난 게 아니오.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한마디에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태호는 그녀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부드러운 탐색이었다. 그러나 곧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갈증과 욕망이 터져 나오듯 격렬해졌다. 태호의 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안을 파고들었을 때 정희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쾌감에 가늘게 신음했다. 그녀는 서툴게 그의 혀를 받아들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다. 태호의 손은 그녀의 뺨을 지나 목선을 타고 어깨를 거쳐 등허리로 내려갔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녀의 살갗은 불에 댄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다. 태호가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책들 사이에 깔아둔 낡은 러그 위로 조심스럽게 눕혔다. 촛불이 그들의 몸 위로 아른거렸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 대신 옷 위로 그녀 몸의 모든 굴곡을 경배하듯 더듬었다. 그의 거친 손길에 정희는 몸을 비틀며 달뜬 숨을 내뱉었다. 정인 씨, 당신을 원해도 되겠어? 태호의 목소리는 욕망으로 쉬어 있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다시 한번 깊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허락이자 간절한 애원이었다. 서로의 옷가지들이 거칠게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침내 드러난 서로의 맨몸. 정희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탄력을 잃고 주름진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경멸이 아닌 오직 뜨거운 욕망과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배에 있는 희미한 튼살 자국에 세월의 흔적이 남은 가슴에 입을 맞췄다. 아름다워, 정말로. 그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욕망을 긍정할 수 있었다. 태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이 그녀의 부드러운 몸 위로 겹쳐졌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일부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 아, 흐읒. 정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고통이 아닌 환희에 찬 비명이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감. 텅 비어있던 그녀의 우주가 거대한 행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태호는 처음인 것처럼 서툴고도 진지하게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며 속도를 조절했다. 괜찮소? 아프면? 아니, 좋아, 너무 좋아요.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
서로의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 그리고 정인의 교성이 촛불 아래의 어둠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태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그의 어깨를 깨물었다. 태호는 그녀의 떨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깊고 강하게 그녀를 탐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살결과 감정이 녹아내리는 밤. 그들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핥아주었다. 절정의 순간 정희는 태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쾌감의 눈물이자 다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태호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땀과 눈물로 젖은 입술을 맞춰주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에게 각자의 방은 없었다. 태호는 책방의 손님이 아닌 정인의 남자가 되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짓고 책방 뒤편에 버려진 텃밭을 일구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작은 모종을 심는 그의 단단한 등과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가슴 벅찬 생명력을 느꼈다. 해 진녘이면 절벽 길을 나란히 걸었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서로의 몸을 뜨겁게 탐했다. 정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책방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빛은 사랑받는 여자의 자신감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온전히 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태호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아내 연희를 잃은 그날의 파도는 그의 잠결을 수시로 덮쳤다. 그럴 때마다 정희는 그의 넓은 등을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공포를 녹여주었다. 그녀의 위로는 그의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도 같았지만 그 상처의 근원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정희는 태호가 가져온 몇 안 되는 짐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무심코 열어본 지갑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태호의 죽은 아내 연희였다. 사진 속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찬 팽팽하고 젊은 얼굴.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가의 주름, 탄력을 잃은 턱선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질투와는 다른 근원적인 패배감이었다. 나는 결국 이 아름다운 여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용품은 아닐까? 그의 악몽 속에 나타나는 그녀의 그림자를 내 늙은 몸으로 잠시 가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행복에 겨워 잊고 있던 끝나버린 여자라는 과거의 낙인이 다시금 그녀를 옥죄어왔다. 그때 태호가 텃밭 일을 마치고 들어왔다. 사진을 든 채 굳어있는 정인을 보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걸 바꾸려. 정인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사진을 지갑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미안해요. 멋대로 봐서. 아니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지. 태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 그녀와 많이 다른가요? 나를 볼 때 가끔 그녀가 겹쳐 보이나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도 비참한 질문이었다. 태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쌌다. 정인 씨,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과 연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요. 그녀는 내 젊음의 폭풍이었고 태양이었지. 눈부셨지만 때로는 그 빛에 내 눈이 멀기도 했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너무 젊어서 서로의 그늘까지는 보듬지 못했지. 그는 정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바다요. 고요하고 깊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당신은 내 상처를 받고 내 악몽을 안아줬소. 그건 연희도 해주지 못했던 거요. 당신은 누구의 대용품도 아니요. 당신은 서정인이라는, 내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의심과 불안으로 차가워졌던 가슴이 다시 그의 온기로 채워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은 또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태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램프의 불빛을 가장 은은하게 조절했다. 그리고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녀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다. 당신 몸에 새겨진 시간들을 내가 다 읽어주고 싶소. 그의 입술은 경건한 순례자처럼 그녀의 이마에서 시작되었다. 눈가의 잔주름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건 당신이 웃을 때 생기는 길이군. 아름다워. 그의 혀는 희미하게 기미가 앉은 그녀의 뺨을 핥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그는 봉긋함이 사라진 그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입에 물고 젖을 물리듯 부드럽게 빨았다. 정인은 수치심이 아닌 온전한 경배를 받는 여신에 된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아, 태호 씨,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딸을 낳으며 생긴 배의 튼살 자국 위를 그는 오랫동안 혀로 어루만졌다. 이건 당신이 어머니라는 증거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훈장이지. 그의 손길과 입술은 그녀가 부끄러워했던 모든 곳을 신성한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탄력을 잃고 조금은 거칠어진 허벅지 안쪽 살, 무릎의 주름까지도 그는 놓치지 않고 사랑을 속삭였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정인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태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섬세한 손길과 뜨거운 혀로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쾌감을 선사했다. 그녀의 몸은 그의 입술 아래서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떨리고 조이고 젖어들었다. 오직 그녀의 기쁨만을 위한 그의 헌신적인 애무에 정인은 몇 번이고 정신을 잃을 듯한 절정의 파도를 맞았다. 그녀가 여운의 가쁜 숨을 몰아쉴 때 태호는 마침내 그녀의 위로 올라와 자신을 그녀의 안에 담았다. 그것은 정복이 아닌 귀의였다. 이제야 내 배가 항구에 닿은 것 같소. 당신이라는 항구에.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깊게 움직였다. 이전의 격렬함 대신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성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연이라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낸 것이 아니었다. 그 그림자마저도 그들의 사랑의 일부로 끌어안아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 승화시켰다. 전 남편 민호가 술에 취해 책방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밤 2층 침실 창가에서 그를 내려다보던 정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허리를 감싼 태호의 단단한 팔, 목덜미에 닿는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현재였다. 정인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민호의 절규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정인은 태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저 소리도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네. 과거의 소음은 현재의 열기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요. 태호의 손이 그녀의 잠옷 안으로 파고들어와 부드러운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래층의 울부짖음이 멀어지고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그들은 과거의 망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서로를 원하고 또 원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책방 뒤편의 작은 텃밭에는 그들이 함께 심은 상추와 토마토가 탐스럽게 자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주책이라며 수군대던 이들도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장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정한 행복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한 마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몇몇 중년의 부인들은 정인을 남몰래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직접 수확한 채소로 저녁상을 차려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절벽과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내일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태호가 툭 하고 던진 말에 정희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요. 당신을 만난 첫날부터 생각했던 거요. 내 남은 인생 서정인의 남자로 살고 싶소.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당신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걸 주고 싶었어. 이 세상 앞에서 당신이 내 여자라는 증표를. 정인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다. 버림받았던 그녀에게 아내라는 이름은 상처였다. 하지만 태호가 건네는 그 이름은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여보. 처음으로 입에 담아본 여보라는 말이 혀끝에서 꿀처럼 달콤하게 녹아내렸다. 그 단어 하나가 지난 10년의 공허함을 모두 메우고도 남는 듯했다. 태호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노을빛에 물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식사를 마쳤다. 그날 밤의 정사는 이전과는 또 달랐다. 욕망의 분출도 상처의 치유도 아닌 온전한 축복이자 서약의 의식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옷을 벗겨주는 것부터 하나의 예식처럼 경건했다. 서로의 몸은 이제 미지의 탐험지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약속의 땅이었다. 태호는 그녀의 안에 자신을 담그고 움직임을 멈춘 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하오, 나의 아내. 정인 역시 그의 목을 끌어안고 화답했다. 사랑해요, 나의 남편.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맹세를 온몸으로 확인하며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창밖의 파도 소리는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장엄한 축가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가시 돋친 호기심이 아닌 따뜻한 인정과 축복이 담겨 있었다. 시간의 책방 간판 옆에는 태호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팻말이 하나 더 걸렸다. 바다와 정원. 책과 시간의 공간에 바다와 생명의 공간이 더해진 것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합쳐 새로운 우주를 만들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매일 새롭게 익어가는 두 사람의 시간은 그 어떤 젊음보다 뜨겁고 찬란하게 절벽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시간을 이기고 있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